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명실공히 국가의 중요 사안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성한 국제대학원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14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되겠으며 108 장학금 수여, 그 다음에 주제 강연 및 질의 토의 순으로 해서 약 2시간 정도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식순에 따라 제14회 호국 불교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16년 9월에 여기 참석해 주신 김태형 국방부 장관님을 모시고 1회 포럼을 한 이래 오늘까지 14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일자로를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3기 독송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여 주시고 3기가 끝나면 합장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우리 박정희 회장님 참가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실 우리 김성환 대학원장님 오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간단히 이름만 이렇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영 전 장관님, 송영근 전 의원님, 법일 큰스님, 대영 큰스님, 오른 큰스님, 이종철 우리 회장님, 이춘호 전 EBS 이사장님, 이석복 장군님, 정질태 장군님 이렇게 참가해 주셨고, 구본홍 우리 강남포럼 대표님, 양태호 통일진흥원장님, 민경주 스카이밸리 대표님, 엄대담 정법단장님, 조복형 DH전공회장님, 무상 스님, 무심 스님, 그리고 윤수현 약사회 회장님, 그리고 안성훈 통일연구소 대표님, 윤기중 포교사단장님 등 회원들이 많이 오셨고, 함승현 교통보고회장님 등 회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오셨는데 모두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본 포럼을 후원해 주시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무회장 큰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들 기쁘게 때로는 슬프게 한 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기다려왔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개최됐고,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투 운동으로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 최저임금제로 인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 살인 유처 파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동서의 양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어수선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급변하는 정세에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호국불교 포럼을 개최하여 주신 박정희 회장님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불교 포럼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국가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전면 인사를 초청해 좋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경제와 국가 정세의 전문가이신 김성환 대학 원장님을 모시게 되면 참으로 시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현재의 국가 현실을 인식하고 안보와 경제의 고견을 말씀해 주실 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잘 들으시고 가슴 깊이 새겨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부질없는 썸네일과 미움, 원망,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온갖 잘못과 자잘한 실수까지도 모두 훌훌 풀어낼 수 있는 참 불자였으면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했는지 비어있는 주머니마다 빈틈없이 꽉꽉 채우려고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지, 그 욕심으로 인해 다른 이의 마음에 작은아마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술년 한 해의 문명의 흔적이 서서히 역사 속으로 저물고 있습니다. 늙지 않고 살 것만 같았던 무술년의 희망도 저만치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본법이 된 온갖 인간사의 영역들은 가는 해와 함께 훌훌 날려보내고 이제 새하얀 희해년을 새로운 설레임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 수여는 예불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백팔 장학금
싸우던 장차 통일을 대비하여 젊은 알겠습니다. 음성 관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오른손으로 하이팅 하고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음성 하이팅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의 그 이미지 변소 나라 없으면 가족도 생명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국가감독 투청하신 연말에서 많은 일정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태극골이 꽉 차게 이렇게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 오늘이 6번째 보름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술년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기억하고 계시듯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주 그 정세가 유동치는 어떤 격동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대화의 물꼬리 터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고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또 9월 19일에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께서 정말 금년도에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는구나. 평화가 또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봐 왔는데 또 연말이 되니까 미국 국가 정상회담이 연말에 하도돼 있다가 갑자기 연기가 됐고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모든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염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 11월 달에는 또 미국에서도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다수석을 이렇게 확보했지만 다 하원에서는 민주당한테 다수석을 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도래가 됐고 2019년도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해 못지않게 아주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과 북한의 어떤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강들 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 발전될 것이냐 여기에 딸려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와 관련된 정말 전문가 한 분을 모시려고 해서 정말 엄선을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으로 계시는 김성한 교수님이십니다. 외교 실무에서도 오랫동안 계시고 외교통일부 차관까지 하셨고 또 우리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위원회 위원도 하셨고 국방부 국방 선진화 추진 위원도 하셨고 통일부, 국방부, 또 국정원 이런 자문위원 다양한 이런 외교와 국방과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10개월 실무 경험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은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뭐 고민을 해본 주제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 배부해 드렸는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 비핵화 전망 내년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금년을 결산해 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박정희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짧은 지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그리고 북한 비핵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 40분가량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태주시고 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 유인물을 참조해 가시면서 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현재 박 장군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 비핵화 협상이 잘 되는 듯 하다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미국이나 또 우리 정부는 이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교착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제 나름대로 또 북한 비핵화의 전망을 말씀드리는 그 순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교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개최 이후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25년 동안 풀지 못했던 북한 핵 문제가 드디어 미국 양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풀려나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고양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평양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대는 현재까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미국 중간 선거가 금년 11월 6일 날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직후에 11월 8일 날 미국 정상회담이 미국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죠. 근데 그것이 또 연기가 되고 또 이번 11월 27일 날 예정돼 있던 그 미국 고위급 회담도 또 연기가 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 2차 정상회담도 연기가 되는 뭐 1월 초로 이제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고 또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 카드를 사용할 것이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북한 핵카드,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뭔가 밀당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가시적인 진전을 극적으로 이뤄냄으로 인해서 선거에 보탬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분명히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카드를 중간 선거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생각에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중간 선거 이전에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고받기를 통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낸다. 그것이 종전선언이 됐건 아니면은 경제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가 됐건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전략 속에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중간선거 캠페인을 상당히 무난하게 했고 또 결과적으로 북한 핵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승리감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도취되어 있다가 막상 중간선거까지 미국으로부터 뭔가 우정의 손길이 오지 않자 상당히 실망하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정중동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입장이 나름대로 어떤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 제가 볼 때는 중간 선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카드를 선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나름대로 이제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북한도 이제는 무엇을 원하고 있고 미국도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서로 잘 알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협상 타결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북한이 제의한 최근에 일종의 협상안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이른바 상응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 폐쇄를 창관단들의 입회 하에서 단행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응 조치,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았죠. 거기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서 그 상응 조치가 종전선언이면 좋겠다라고 북한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치를 한 거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이 6.25 전쟁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6.25 전쟁이 아직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법적인 차원에서 평화 조약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면은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이 평화 조약으로부터 종전 선언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도출해낸 겁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6.25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자. 남북한과 미국, 필요하다면 중국까지 같이 3자 또는 4자가 6.25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놓고 비핵화의 목표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가 고치를 했고 북한이 우리 정부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만은 그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귀담아 듣고 한번 믿어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전선언을 한 2, 3개월 동안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종전선언이 되면은 미국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당한 그 불신의 늪이 좁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상응 조치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종전선언을 아무리 평화조약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책임 있는 최고 국가 지도자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선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단순한 어떤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서 구속력이 없다. 그거 뭐 다시 물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종전선언은 뭐 거의 평화협정과 다름이 없는 그런 선언일 수밖에 없고 6.25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히 주한미군의 지위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유엔사, 유엔 사령부의 지위라든지 왜 유엔사가 이제 휴전을 사실상 반정하는 그런 사령부이기 때문에 뭐 이제 휴전 상태가 끝났다고 정치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령부들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지위와 규모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한반도 전략이라든지 또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계시켜주는 일종의 연계고리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사령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뭔가 미국 간의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일종의 조치로서 종전선언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전혀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의 코치를 받아서 문재인 정부의 자문을 받아서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가 속된 말로 재미를 못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고 바로 경제 제재 해제다라는 얘기를 이제 10월 달부터 들고 나왔죠. 특히 이제 그 유엔 총회 그 언저리에 이제 북한이 전격적으로 이제 종전선언을 미국 측에 요구를 하다가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 종전선언을 요구하다가 굉장히 무거운 엄청난 전략적 함의를 가진 그런 요구를 하다가 경제제재 해제 정도를 요구를 하면은 최소한도 경제제재 완화 정도는 해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미국이 꿈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줄 더 떠서 지난달 15일에 마이크 펜스가 미국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보고 당장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 열리게 될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도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신고하라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김정은이 미국 2차 정상회담에 나올 때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비핵화에 도달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로드맵, 플랜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미국도 상응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금까지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해온 뭐 조치라는 게 그 전에 이제 풍계리 핵시험장 뭐 사실 뭐 폐쇄라고 하지만 사실 봉인 비슷하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발사대 뭐 이런 거 이제 비핵화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은 영변 핵시설 폐쇄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체가 뭔지, 어느 정도의 소위 핵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핵 탄두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소위 핵탄두를 탑재해서 날릴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참 언론이 뭐 명명도 굉장히 잘했어요. 셀프 비핵화, 스스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조치만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비핵화에 북한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한 이런 식의 비핵화 일정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이제 상당히 선명해집니다. 북한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대폭 완화하게 되면 저희 청관단 비핵화의 영장 시설을 폐쇄할 용도가 있다. 미국은 의미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북한이 합의를 하지 않는 그러한 상응 조치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가 단행될 수가 없다. 굉장히 타협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온 것이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또 미국 고위급 회담이나 심지어 이제 실무 회담도 있죠. 스티브 비건이라고 미국 이제 그 핵 문제 담당 특별 대표, 그다음에 이제 북한 측 카운터파트가 이제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 이런 사람들 실무진들 내지는 고위급 회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현 상황을 꺾을 수 있는 북한의 입장이 정립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 대한민국 답방 문제도 그냥 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대폭 전격적인 저희 답방을 단행하기에는 뭔가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물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아직은 마땅치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일련의 일정들이 헝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접하셨습니다만 싱가포르 기업이라든지 또 중국 기업들, 특히 제재 위반과 관련한 그 제재라는 것이 이제 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지금 뭐 북한이 해외에 뭐 광물 자원이라든지 또 뭐 유류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 북한은 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들, 은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 조치들이 지금 가해지고 있고, 뭐 싱가포르 하면은 뭐 미국과 비교적 가까운 나라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봐주지 않고, 또 얼마 전에는 일본 미쓰비시 은행이 또 이 제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그래서 뭐 중국과 같은 적성국 기업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심지어는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의 기업들이 일지라도 유엔 제재 결의라든지 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절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사실 여러분 옛날 방코 델타 아시아는 마카오에 있는 그 중국계 은행 사건 아시죠? 미국 재무부가 재무부 관보에다가 이 방코 델타 아시아는 자금 세탁 그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이 은행과 거래하는데 대단히 조심해라 라는 그 문구를 관보에다 게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네, 바로 그 이튿날부터 예금 인출사건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 이제 미국 재무부한테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이 은행 망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그 은행 망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재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맹이건 우방이건 적성국이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굿캅 역할을 하고 있죠. 2차 미국 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장소 볼색에 들어갔다. 그 장소 후보는 한 3군데 정도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전, 양면 수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매파로 알려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이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봐야 할 것은 퍼포먼스, 성과다. 그리고 성과를 거두면은 대북 제재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국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대북 제재 해제라는 말이 맥락에 상관없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에서 물론 조건을 달긴 했지만 대북 제재 해제가 언급이 됐다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반색해야 할지 아니면은 앞에 조건에 더 무게를 둬야 될지 이런 어떤 속된 말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이 이제 북한 측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또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비핵화를 하는 척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비핵화에 의미 있는 조치를 시작을 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통크게 상응 조치를 하겠다. 그렇지 않고 북한 나름의 소위 국제적 표준과 관계가 없는 북한 나름의 일종의 그 셀프 비핵화를 계속 해 나간다 그러면은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가 없다. 좋은 행동으로 화답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2018년 마지막 달에 2019년 앞으로 새해에 어떠한 방향으로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대외 안보 전략이 전개될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좀 전망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새해 1월 3일이 되면은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박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하원, 야당이 하원을
25석 정도 앞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미국은 우리와는 달리 선거에서 단 한 석이라도 차이로 이기게 되면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을 합니다. 우리도 뭐 한때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여야가 나눠 먹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해가지고 상원이면 상원, 하원이면 하원, 한 석이라도 앞서는 정당이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다 가져가게 됐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와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와 군사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문회 위원장은 청문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문회를 소집을 공고를 하고 관련 행정부 당국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라든지 또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청문회를 수립을 해놓고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그 밑에 뭐 동아태 차관보라든지 최근에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부분 합의서 이거 어떻게 도출이 됐고 얼마만큼 한국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주한미군 사령관 예를 들면 뭐 국가안보보좌 주한미군 사령관 또 뭐 국무장관 이 사람들 간에 한국의 국가안보 실장과 철두철미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언론 매스컴 불러내고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또 비공개로 개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상하 양원을 여당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과 야당이 어느 한쪽이라도 장악하고 있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19년에는 트럼프가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쇼맨십이 가미된 대북 정책 그건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 왜? 하원에서 눈에 불을 켜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소위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남용하지 않게끔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 소위 외교안보 국방 정책은 대통령이 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대통령과 상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가 하원에 비해서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청문회 등을 통해서 적절히 아젠다를 잘 세팅을 해서 언론을 불러서 그것을 잘 전달을 하게 되면 의외의 폭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또 기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 우려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과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순위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나눠서 접근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라고 우리는 이제 아주 심플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 핵 문제는 과연 북한이 핵으로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가? 북한이 과연 자신들의 핵 물질이나 핵 탄두를 저쪽 중동과 같은 위험 지역에 수출 내지는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거를 잘 알고 뭔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 핵 문제의 한 부분만을 해결해주고 미국으로부터 나름대로 존재를 인정받게 되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위는 상당히 보장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를 일괄 타결을 통해서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ICBM이라든지 그다음에 핵 확산 방지라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물질의 양이나 핵탄두의 수를 좀 줄이는 쪽 일거에 다 폐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단계적인 어프로치를 취하면서 북한 핵 능력의 제거보다는 북한 핵 능력의 제한 내지는 통제 쪽으로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그렇고 나름대로 적절히 이제 견제는 해 나가겠지만 민주당 역시도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 형식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지 못할 바에야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부터 해결하고 북핵 능력을 제거하기보다는 일단 통제하고 약화시키는 쪽으로 접근해 나갈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서 일단 그 상황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ICBM이라든지 북한 핵 능력의 이 소위 적절한 통제 수준에서 열차가 멈춰버린다면 더 이상 열차가 달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잔여 남아있는 핵탄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남북한 체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다른 지역에 핵 확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그런 어떤 소위 참관단 허용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북한의 핵시설이 영변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여타 지역에도 많이 산재해 있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뭔가 미국과 북한 관계가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연락처 함수도 많이 이제 개소가 되고 경제 제재도 일부 완화가 되는 그런 상태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단계가 강력하게 이제 그 후속 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니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닥친다. 네. 우리에게 지어진 시간은 사실 내년 1년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내후년이 되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밀한 소위 후속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년 사이에 뭔가 가시적인 그 성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 신고 그리고 신고한 리스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저는 북한 핵 문제는 70% 이상 해결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이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거 절대로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은 그거를 미국이 받아주고 신고 안 해도 ICBM 폐기하고 그 다음에 핵 확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경제 제재도 좀 풀어주고 미북 관계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진전을 시켜버리게 되면 더 이상 북핵 능력에 대해서 신고와 검증을 받아내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준비가 우리 현 정부에게 되어 있는지 그를 깊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다뤄야 될 문제는 바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미국 전후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낮게 평가하는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그 동맹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자리에서 뭐 공식적인 연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밥 우드워드라는 미국 기자가 쓴 공포라는 책이 나왔어요. Fear라고 한 2달 전에 나왔습니다만 그 책을 보면은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부터 취임한 이후 건 1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참모진들을 뭐 아주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재밌게도 우리 한국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30여 차례 나와요. 제가 뭐 아주 정확하게 세진 않았지만 근데 그 얘기가 좋은 내용은 거의 없고 한미 FTA, 그 다음에 한미 동맹 한미 FTA는 폐기하든지 대폭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은 한국이 소위 방위비 분담금을 100% 다 부담하기 전에는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28,500, 3만 명 가까이 되는 이 미군을 여기에 이렇게 둘 필요가 없고 다 고향으로 불러들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대통령도 이제 뭐 1년 정도 나름대로 고급 정보와 또 참모진들의 어드바이스를 들으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그걸 우려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워싱턴의 수많은 전문가들 다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저 9시 뉴스라든지 8시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옛날 그 국무장관 만나는 모습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을 트럼프가 나름대로 모시는 몇 안 되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헨리 키신저가 작년 8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무슨 글을 썼냐면요. 정말 굉장히 난해하게 쓴 칼럼입니다. 그 칼럼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미래에 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함으로써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걸 놓고서 이제 그 양반이 일부러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미래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얘기는 정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미국과 중국이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중국은 동맹 체제의 약화, 특히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의 약화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항목을 맞바꿀 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현재까지 해석한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도 그 칼럼을 뭐 정말 10번 이상을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여러 동료들과 또 선배님들하고도 이렇게 그 칼럼을 놓고서 해석을 하려고 한 결과, 대체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칼럼을 잘못 받아들일지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력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위라든지 규모, 또 유엔사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사고의 대전환을 할 때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이 완벽하게 100% 검증에 입각한 핵 포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동맹을 잃어버려도 크게 할 말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설픈 상태에서 비핵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무늬만 비핵화고, 사실은 철저하게 북한 비핵화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이라든지 동맹의 약화 내지는 형해화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물론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작년 10월에 나온 국가안보전략보고서라든지 또 국방전략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좋은 얘기만 써 있습니다. 동맹을 중시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인도, 일본, 북한, 호주 등과 함께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간다. 좋은 얘기를 다 써 있는데,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동맹에 부여하는 그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워싱턴에 가서 그 전문가들하고 쭉 만나서 얘기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미군을 해외 지역에다가 그렇게 대규모로 주둔하지 않고 본토에 상주시키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미국의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위협받을 때 미국이 이 파워 콜렉션이라고 하죠. 이 힘의 투사 능력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고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다. 왜 꼭 그렇게 전진 대치 전략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고립주의자는 아니지만 전진 대치 전략을 싫어하는 거죠. 동남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유럽의 그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걸 싫어하지만 트럼프가 유일하게 지금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주일 미군,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사랑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인도 이 정도. 네. 그 외에는 유럽 갈 때마다 유럽 동맹국들이 분담은 형편없이 부담하고 있고, 네? 쓸데없는 동맹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 가서도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미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 전략을 사실상 설계한 장본인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네. 일본은 이미 2016년 8월 의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걸 갖다가 트럼프가 오바마의 소위 아태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서 싫으니까 일본이 다 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만들어 놓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시아 전략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미국이 유지하는 한 소위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은 결국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연설문이라든지 분석을 해보면은 방점이 다른 곳에 찍혀 있고 한미 동맹은 철저하게 북한용이고 그 다음에 영내 중국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미일 동맹입니다. 거기에 호주와 인도가 힘을 합친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라든지 일종의 버퍼 존의 설정 문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동맹 유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현재까지는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저희 공동 연합 훈련이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실전에서 잘 싸울 수 있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군의 선배님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2019년 아까 대정한기 말씀을 박 회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눈을 뜨고 2019년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설프게 미국 관계를 중재하기보다는 북한 핵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다 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의 문제인 것처럼 미국 좀 양보하고 북한이 좀 양보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일본 관계 이런 것들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국익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어떻게 보면 한데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에 일본이 워싱턴에 가서 적절히 잘 로비를 하게 되면은 주한미군도 못 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볼 때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트럼프 행정부가 인지하고 전진 배치 전략 속에서 북한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에 대처하게 그런 사고 방식을 저희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잘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우리가 잊지 말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지만 안보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일본과 굉장히 냉철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워싱턴에서 고위 당국자들 1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혼자서 국익을 또 안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전략적 관점에서 정부가 잘 못하면 그것을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민간 전문가들 간의 그런 어떤 네트워킹, 포럼 이런 것들이 서울과 워싱턴 간의 산조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까지도 맞춰서 논의하는 가운데에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건설적으로 보완해주고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포럼은 대망의 2019년 기해년 2월 20일 날 18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